평생을 바쳐 일군 가게가 단 하루 만에 흔들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5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냄비를 올려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것은 분식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이었고 삶이었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그 가게 앞에 정장을 입고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딸의 이름이 찍힌 채무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숨겨온 공포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빚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엄마가 딸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건 싸움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전통시장 골목, 좁은 입구에 빨간 천막이 걸린 작은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손으로 직접 쓴 듯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분식. 1999년에 처음 문을 연 이 가게는 어느덧 2024년이 되도록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가게의 주인은 김미정, 올해 62살이었습니다. 김미정은 이른바 억척스럽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서 딸 은지를 키웠습니다. 당시 은지는 겨우 6살이었고 김미정은 29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멀었고 시댁은 연을 끊었으며 통장에는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시장 골목 끄트머리에 있는 낡은 가게 한 칸이었습니다. 월세 25만 원, 보증금 200만 원. 그 작은 공간에서 김미정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메뉴조차 변변치 않았습니다. 떡볶이 하나, 어묵 국물 하나, 튀김 몇 가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김미정의 손맛은 남달랐습니다. 고추장 베이스에 멸치 육수를 더한 그녀만의 떡볶이, 양념은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아침 장을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이 들르고 학교 마치고 귀가하는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어 서서 먹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김미정은 그 수입으로 은지를 학교에 보내고 학원도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그렇다고 김미정이 쉽게 살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이 닳도록 일했고 여름에는 기름 냄새와 열기 속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손가락이 꼽을 만큼 차가운 물에 식재료를 씻었습니다. 명절이라고 쉰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오히려 손님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시장 골목의 다른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아도 미정 분식만큼은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것은 의지였습니다. 딸 앞에서 무너지는 엄마가 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은지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게 카운터 옆에서 숙제를 하고 손님이 오면 꾸벅 인사를 하던 아이였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속 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 보이는 날에는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고 엄마가 웃는 날에는 함께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모녀였습니다. 은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31살이 되던 해 회사 동료를 통해 소개받은 서준호라는 남자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받았을 때 김미정은 그 남자가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말도 잘했고 태도도 반듯했습니다.
하지만 눈 안쪽 어딘가가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직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행복하다고 말했을 때 김미정은 그 직감을 마음 깊은 곳에 눌러 담았습니다. 딸의 행복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은지가 33이 되던 해에 치러졌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김미정은 세상 어느 것보다 크고 아름다운 날로 기억했습니다. 딸의 새하얀 드레스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딸이 자기 삶을 살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그 삶이 부디 행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김미정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해온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1년이 지날 무렵부터 은지의 전화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렇지 않다고 했지만 웃음이 얕았습니다. 잘 지낸다고 했지만 말 끝이 흐렸습니다. 엄마, 혹시 좀 여유가 되면 빌려줄 수 있어? 처음에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잠깐 막혔다는 말에 김미정은 군말 없이 보냈습니다. 딸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엄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또 연락이 왔고 2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액도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수백만 원 단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미정은 적금을 깼습니다. 노후를 위해 20년 넘게 부어온 보험도 해지했습니다. 가게 수입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딸에게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24년 봄이 되었을 때 김미정은 가게 월세를 석 달째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이미 2차례 경고장을 보냈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밀린 공과금과 식재료 외상값도 쌓여 있었습니다. 김미정은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냄비 앞에 앉았습니다. 아직 식지 않은 떡볶이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무서운 적이 없었던 이 공간이 그날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오전 누군가가 분식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미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는 보지 못했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에 서류 봉투를 든 차가운 눈빛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채권관리팀 최윤상이라고 합니다. 따님 은지 씨 관련 채무건으로 찾아왔습니다. 김미정은 그 순간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딸의 삶 안에서 오래전부터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봉투가 열리는 순간 김미정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윤상이 내민 서류를 받아든 날 밤 김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류에는 딸 은지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옆에는 김미정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출 기관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4,500만 원.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잘못 본 것이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미정은 서류를 식탁 위에 엎어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동안 저 골목에서 버텼는데 이제 딸 때문에 무너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딸 때문이 아니라 딸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 자신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수치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10번을 눌러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짧은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김미정은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저렇게 짧게 답하지 않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전화를 받습니다. 김미정은 그날 오후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시장 골목 단골 아주머니가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울 가는 첫 차 시간을 검색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반 버스. 김미정은 가방을 쌌습니다. 여벌 옷 한 벌과 딸이 좋아하는 간식 몇 가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먼저 딸의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서울 도착은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은지의 원룸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김미정은 골목골목을 지나며 딸이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 자꾸 생각했습니다. 낡은 빌라 3층 3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그제야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은지의 얼굴은 엄마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뺨이 쑥 들어가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 있었습니다. 머리는 며칠째 감지 않은 것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은지는 엄마를 보자마자 몸을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왔어? 연락도 없이.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김미정은 대답 대신 문을 더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뜯지 않은 우편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고지서, 독촉 문자 출력본, 카드사 안내문. 김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씩 들어보았습니다. 전기세 연체, 가스요금 연체, 신용카드 결제 실패 안내. 딸의 생활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것은 잠깐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너져 내린 흔적이었습니다. 엄마, 그거 보지 마. 은지는 서류들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김미정은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알아서 할게라는 말이 얼마나 지쳐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괜찮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김미정이 뭔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준호였습니다. 그는 들어오다가 장모를 보고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뭔 일로요? 목소리에 반가움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였고 그 뒤에는 바로 본론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좀 급하거든요. 3천만 원만 더 도와주시면 이번 것만 해결하면 다 정리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김미정은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 이미 여러 번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마지막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미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 씨, 은지가 이름으로 대출받은 거 알아요. 서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사업이 그런 거. 이 대화는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이 남자와 말로 무언가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은지는 그 대화가 오가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김미정은 그 모습이 가장 아팠습니다. 딸이 저렇게 작아진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엄마한테 말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준호는 볼 일이 있다며 다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은지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김미정은 딸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은지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은지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무도 못 믿겠어. 그 말이 김미정의 심장 한복판을 찔렀습니다. 딸이 말을 다 꺼내지 못한 것은 알았지만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결혼 생활 안에서 딸이 겪어온 것들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딸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을 나서며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지는 엄마 품에서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 딸이 이렇게 떠는 것을 느끼는 것은 아이 때 열이 나던 밤과는 다른 종류의 무서움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김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집까지 2시간 남짓한 거리가 그날은 몇 배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위에게 돈을 더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안 주는 것만으로는 딸을 구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김미정은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 채권관리팀 최윤상이 남긴 명함을 꺼냈습니다. 낮에 돌려보냈지만 명함은 받아두었습니다. 그 남자가 단순히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건넨 말 중에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다는 표현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제대로 들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김미정은 명함을 손에 쥔 채 내일 아침 일찍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미정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잔 것인지 그냥 누워 있었던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밑이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김미정은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채권관리팀 최윤상. 숫자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자마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최윤상은 이른 시각임에도 또렷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김미정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하신 말씀,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듣고 싶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최윤상이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되십니까? 김미정은 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시간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시장 근처 작은 사무실에서 2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최윤상은 서류 몇 장을 펼쳐놓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준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접근했습니다. 결혼이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상대방 명의로 대출을 받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끌어모은 뒤 잠적하거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김미정은 그 말을 들으며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처음부터 표적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최윤상은 계속 말했습니다. 현재 서준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머니 따님 외에도 여러 명 더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두려워서 또는 증거가 부족해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지 씨가 떠안은 채무에 대해서도 강박에 의한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김미정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최윤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어머니께서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미정은 한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위를 상대로 법적 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그녀가 살아온 방식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평생 참고 버티고 조용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참는 것이 딸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침묵이 딸을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김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게 금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현금이 얼마인지 확인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은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미정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창구 앞에 앉아 상담을 요청하자 담당 경찰관은 서류와 증거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미정은 최윤상에게 받은 서류 사본과 은지 명의의 대출 서류,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은지에게 보낸 송금 내역을 모두 꺼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진술을 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어머니가 대신 고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미정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설득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었습니다. 김미정은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너한테 뭘 강요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한 번만 만나자. 밥 한 끼만. 긴 침묵 끝에 은지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주말에 내려갈게. 그 한마디가 김미정에게는 무엇보다 큰 신호였습니다. 아직 딸이 완전히 다친 것은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주말, 은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엄마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는 눈빛에는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간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문을 닫고 안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미정은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말 대신 냄비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언제나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릇을 앞에 두고 한참이 지나서야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사실대로 말해도 돼. 김미정은 말했습니다. 말해, 다 들을게. 은지는 시선을 내리깔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서준호는 사업이 어렵다며 은지에게 대출을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커졌고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다정해졌습니다. 그 반복이 계속되면서 은지는 점점 판단력을 잃어갔습니다. 거절하면 더 나쁜 일이 생긴다는 공포가 쌓였고 결국은 그냥 도장을 찍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김미정은 듣는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은지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은지는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도 다칠까봐 말 못했어. 김미정은 그 말에서야 비로소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혼자 그 무게를 들고 버텨온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지붕 아래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미정은 은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가야 할 것 같아.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엄마랑 같이 가는 거야. 은지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보복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김미정은 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맞을게. 그 말에 은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최윤상의 도움으로 서준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이 닿은 사람은 4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서준호의 투자 권유를 믿고 돈을 잃었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서준호에게 사업 자금을 맡겼다가 잠적을 당한 경우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갖고 있었지만 이야기의 구조는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신뢰를 얻고 돈을 가져가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정은 그 모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먼저 움직였고 사람들이 그 움직임을 따랐습니다. 경찰서에 추가 진술이 접수되었고 최윤상은 법률 지원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로 돌아온 김미정은 불을 켜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분식집은 여전히 좁고 낡았습니다. 밀린 월세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통장 잔액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미정의 얼굴에는 며칠 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두려움 위에 다른 감정이 하나 더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겠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서준호는 아직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김미정은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김미정은 가게 문을 열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고개를 들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시장 골목 위로 보이는 하늘은 좁았지만 맑았습니다. 김미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최윤상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경찰이 서준호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조한 결과 사기 혐의가 상당 부분 성립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억 원 규모의 자금이 여러 사람 명의를 거쳐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났고 그 흐름의 중심에 서준호가 있었습니다. 김미정은 전화를 끊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딘가에 묻혀 있던 것이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준호는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은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회유하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오해라고 잘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협박이 따라왔습니다. 진술을 바꾸지 않으면 어머니 가게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그 문자를 엄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전의 은지였다면 그 말에 무릎이 꺾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은지는 문자를 최윤상에게도 전달했고 그것은 오히려 협박 증거로 추가 자료가 되었습니다. 김미정은 딸이 그 문자를 스스로 증거로 넘겼다는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딸이 돌아왔구나 라고. 몸이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공포 속에서 잃어버렸던 은지 본래의 모습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김미정은 그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비로소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서준호가 경찰에 체포된 것은 수사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난 어느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뉴스 알림으로 먼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억 원 규모 투자 사기 혐의, 피해자 다수, 구속영장 신청. 김미정은 가게 안에서 그 알림을 보았습니다. 손님이 2명 있었습니다.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떡볶이를 젓고 튀김을 건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손님이 나간 뒤 혼자 남겨진 가게 안에서 김미정은 행주를 손에 쥔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느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채 2번 가기 전에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김미정은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봤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 2마디였습니다. 김미정은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 사람은 전화기를 들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예전의 무겁고 막힌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2 사람 사이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은지는 짐을 싸서 엄마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원룸 계약을 정리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엄마 곁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미정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방을 치우고 이불을 꺼내 깔아주었습니다. 예전에 은지가 쓰던 방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짐을 다 가져갔던 그 방이었습니다. 은지는 방 안에 들어서더니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 냄새가 똑같네. 김미정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힘을 들이지 않아도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은지는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주문을 받다가 말문이 막히기도 했고 손님이 많아지면 몸이 굳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던 탓이었습니다. 김미정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해. 안 해도 돼. 그 말이 오히려 은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허용이었습니다. 은지는 조금씩 손님들과 눈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묵 국물을 리필해 주다가 단골 할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소소한 장면들이었지만 김미정은 그 장면들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습니다. 밀린 월세는 가게를 담보로 받은 소액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건물주는 오랜 단골 사이였던 터라 이자 없이 조금 더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을 통해 법률 구조를 받은 덕분에 은지 명의로 된 대출 일부는 강박에 의한 피해로 인정받는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갚아야 할 돈이 있었고 해결해야 할 절차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짊어지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2 사람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은 떡볶이를 덜어 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은지가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엄마가 가게 담보로 대출받은 거 알았을 때 진짜 무서웠어. 엄마까지 망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김미정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가게는 또 하면 돼. 그런데 너는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잖아. 은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김미정은 딸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2 사람이 흘린 눈물은
같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김미정의 눈물은 오랫동안 쌓아온 걱정과 분노가 마침내 빠져나가는 눈물이었고, 은지의 눈물은 혼자 버텨온 시간에 대한 해방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눈물이 같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날 밤은 완성되었습니다. 며칠 뒤 은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이 가게 물려받아도 돼. 김미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내가 멀쩡하거든. 그래도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뉴를 하나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것, 가게 간판을 새로 달 수도 있다는 것, 작은 이야기들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그것은 오랜만에 꾸는 앞날의 그림이었습니다. 김미정은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5년 된 간판이었습니다. 글씨는 바랬지만 모양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가게를 지켜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가게가 자신을 붙잡아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딸이 돌아온 지금 이 공간이 처음으로 온전해진 것 같다는 것을, 평생이 떡볶이 냄새와 함께였습니다. 기쁜 날도 무너지는 날도 그 냄새는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김미정의 삶이었고 이제는 딸의 삶과 함께 이어질 이야기였습니다. 골목은 조용했고 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김미정은 가게에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새벽 5시에 눈을 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새벽이 무겁지 않았습니다.